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 16회 시험 사회복지 정책론의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2번 봅니다. 복지국가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재해보험법 1884년입니다.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우리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 1883년에 자, 보통 질병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의료보험입니다.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 만들었다. 이 의료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84년에 지금 얘기하는 재해보험법. 자, 우리 재해보험법이 바로 뭐예요? 산재보험법 얘기하는 거죠.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889년에 뭐가 등장하죠? 이제 노령 및 폐질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험을 어느 나라에서 독일이 세계 최초로 시행을 했다. 독일은 사회보험 국가입니다. 자, 보면 자, 이 보험들 중에서 이 질병보험하고 이 노령 폐질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각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담을 한 것에 반해서 이 산재보험법은 무과실책임 원칙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측이 100% 부담하게 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측이 100% 산재보험을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사용자가 100% 부담을 하죠. 독일도 그렇게 했어요. 그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100% 부담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한테 난리가 났었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을 드는 정치 세력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사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는 돈을 왜 쓰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을 반대했던 거예요. 이 산재보험 때서부터. 자, 보시면 되고,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졌었다. 자, 여러분,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 실업보험. 이건 참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을 이 윈스턴 처칠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을. 이런 거죠. 1899년이죠. 그때 라운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크시를 대상으로 해서 빈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써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라운트리 보고서죠. 그 보고서의 내용을 봤더니 이제 빈곤을 1차적 빈곤, 2차적 빈곤으로 구분을 하고, 1차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식, 주, 연료비.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연료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빈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2차적 빈곤은 뭐였나요, 여러분? 2차적 빈곤은 이건 그런 의식, 주 플러스 연료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식구들 중에 누가 아파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 목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간신간신히 어떻게 의식주 연료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최저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의료비 부담이 콱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집안은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서 아주 굶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1911년 윈스턴 처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당 정부에서 그런 부분만큼은 막자. 그래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건강보험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의료비라고 하는 우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게 보장을 해줌으로써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냥 근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까지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하고 항상 대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935년에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져요. 이 사회보장법에는 건강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을 뭐라고? 절름발이 보장법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었어요. 절름발이. 그러니까 이 보험을 입법을 할 때
입법을 할 때 1935년 우리 사회보장법 공부하셨죠? 입법을 할 때 다 공부를 하셨었는데 우리 입법할 때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 제도를 입법할 때 미국 정부도 이 영국처럼 이 안에다가 건강보험을 놓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놓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비스무리한 것은 1960년대, 1965년이죠. 미국의 존슨 정부 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런 건강보험 비스무리한 게 등장하고 이제 버럭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좀 본격화되는 듯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뭐죠? 나라가 이제 보험회사들, 민간 보험회사들이 아주 창궐을 하는 나라죠. 전 세계의 보험회사들의 대형 회사들은 다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험회사들의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 하는 것을 그 보험회사들이 가만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했었고 지금도 어떻게 기존에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를 다 없애버렸죠. 그 일종의 로비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들의. 자,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하나 다시 정리하자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들어가 있고 사회보장법에는 건강보험이 없더라. 정리해 두시고 미국은 대공황 경험하면서 총 공급 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 도입했다. 자, 대공황이 1929년에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대공황이 왜 터졌을까? 그거 여러분 배웠습니다. 다 공부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럽에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국은 그 유럽에다가 군수물자부터 시작해서 생필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유럽에서 터진 전쟁이고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뭐 하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군수품 팔아먹는다라고 하면 좀 저속한 표현이 되나요? 예, 군수품을 판매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도 판매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 놓은 그 산업화 플랜트들, 즉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수산들이 철철이 넘쳐났었고, 더군다나 미국 사회가 세계의 이 중심이 되죠. 이제 팍스 브리타니나라고 해서 영국 주도의 이 세계 질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어떻게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팍스 아메리카노가 되죠. 그런 얘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경제가 심하게 발전을 했고 이제 문제는 뭐냐? 생산 설비가 막 차고 넘쳤었어요. 이 생산 설비는 소비가 이루어졌었을 때 생산 설비가 같이 돌아가는 거지 소비는 없는데 생산만 해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예, 그때는 생산업자 생산을 하는 거죠. 물건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판매가 안 되니 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제공황은 그걸로 터진 겁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공급이 문제였었죠. 공급이 너무나 많았던 반면에 그것을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 공급 관리가 아니라 총 수요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유효 수요에 초점을 두죠. 여러분,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빚을 져서 빚을 진 돈을 갖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자신이 노동력을 시장 안에 팔아서 일을 해서 그렇죠. 벌어들인 돈이 주머니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보면 유효 수요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뭘 하죠?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하죠. 뉴딜 정책. 그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일해라.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더라.
자, 다시 총 공급 관리가 아니라 총 수요 관리 정책을 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자, 스웨덴은, 자,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맞고, 요거 틀렸고요. 자,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정록 동맹을 통해서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건데, 시험에 이게 나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스웨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죠. 그렇죠. 복지국가 1번 하면 이제 스웨덴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한 이유 때문에 복지국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록동맹이라는 거예요. 정록동맹. 우리 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을 뜻해요. 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뒤에,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북부 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구는 굉장히 적죠. 땅덩어리 우리나라의 몇 배만큼 큰데, 그런데 인구는 뭐 한 600만 정도 그거밖에 되질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소작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땅을 갖고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땅은 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 인구가 적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싸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작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땅을 사서 그 땅의 주인이 돼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주란 말이에요. 지주, 농민이라는 게. 그런데 이 둘은 사실은 결합될 수가 없는 계층들입니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노동자들과 대비되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1932년에 그 유명한 3인당이라고 불려지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본가들과 대항하죠. 사실 농민은 지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가 쪽에 더 가까운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상 어떻게 이 정록동맹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3인당을 만들고 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죠. 그 나라가. 그래서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스웨덴이라는 정도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재밌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스웨덴은 정록동맹 했다는 정도만, 그래서 1930년대에 어떻게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